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살면서 제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해 본 일이 많지 않아요. 늘 후회뿐이었죠.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남편 말만 듣고 일을 그만둘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일을 알아볼 걸. 아이 하나는 외롭고 심심하니 하나 더 낳을 걸. 그렇게 늘 후회만 계속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제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에 겪은 일로 인해 제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제 모든 선택의 결과를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하나뿐인 저희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나이 또래 중에선 결혼을 약간 늦게 한 편이에요. 요즘에는 여자도 30대에 결혼하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29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32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저희 남편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말들이 참 많았네요. 아유, 아무래도 여자가 30이 넘었으면 노산이지 노산이야. 애를 품고 있는 동안은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지 않도록 뭘 해도 무리하지 마라.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사실 집안에서 큰 기대를 받으며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결혼은 제일 늦게 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큰형님네 장남은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정도였죠. 때문에 집안의 기대는 당연히 장손에게 모두 쏠려 있었네요.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큰형님네 첫째 아들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어요. 성격도 모난 데 없이 서글서글했고 애교도 많아서 시아버지의 예쁨을 많이 받았네요. 게다가 첫 손자였으니 오죽하셨겠어요. 유치원에서 무슨 상이라도 하나 받아오면 아유, 우리 집에 수제가 났네, 수제가. 우리 장손, 할머니가 우리 장손 좋아하는 갈비찜 해다 줄까? 또 학교에서 반장을 했을 땐 애미야 수고했다. 우리 장손 잘 키워줘서 내가 고마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자, 이거 큰 건 아니다만 넣어둬라. 어머 아버님, 아이 잘 키우는 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용돈까지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반면 저희 아들은 집안의 관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타고나기를 저를 닮아서 워낙 조용한 성격이기도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책을 보거나 혼자 블록 쌓기 놀이를 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무슨 자리에서도 나서는 법 없이 조용히 지내는 편이다 보니 큰형님네 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상을 받아오거나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한 년이 올라갈수록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큰 조카는 한 년이 올라가면서 고통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자라더군요.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대가 워낙 컸었는데 그 기대만큼 되지 않았던 것 뿐이었죠. 큰 조카는 그렇게 무난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입학했네요. 반면에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공부만큼은 전교권이 아닌 전국권에서 놀 정도의 실력이었네요. 당시엔 이미 큰 조카가 군대까지 다녀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까지 내내 큰 조카에게 쏠렸던 관심이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를 본으로는 전부 저희 아들에게 쏠리게 되더군요. 아니, 우리 막내 손주가 이렇게나 공부를 잘했단 말이야. 아, 난 왜 이걸 이제야 한 거야? 민서가 공부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 할애비한테 말만 해라. 내가 뭐든 다 지원해주마.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데 부족한 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긴 일러요. 이제 시작인걸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후 저희 아들은 꾸준히 성적을 유지했고 끝내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합격이 발표되던 날은 정말 집안 잔치나 다름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다며 난데없이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마을잔치를 벌이셨으니까요. 조용하고 숫기 없는 아들은 집안 식구들의 칭찬에 멋져 보였지만 부모인 저는 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죠. 저나 남편이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큰형님의 질투와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집안 어르신들이 저희 아들을 불러 이런저런 덕담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뒤에서 투덜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정작 큰조카도 아주버님도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유독 큰형님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에 합격한 아들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이상할 정도로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의대에서 배우는 것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던 것들과 같지 않을 테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석이잖아요. 그럼에도 정작 첫 학기의 성적은 완전 바닥이었네요. 그렇다고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줄곧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는데도 성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네요. 보는 제가 다 답답할 정도였는데 본인인 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서가 학교 공부가 많이 힘이 드니? 뭐 그럭저럭 따라갈 만해요. 너 정말 괜찮은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알았다. 사춘기 때도 그은한 말대꾸 한번 하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니 말을 걸어도 죄다 단답이고 그마저도 말 한마디 붙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화 자체가 힘이 드니 사춘기를 편하게 지나가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네요. 하지만 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올라가서도 아들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와 책부터 펴던 아이였는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물론 애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저야 부모니까 늘 아이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어린애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이고 대학생이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걸 선호했던 아들이 언젠가부터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게 걱정스러웠던 거죠. 어떨 때 보면 평일인데도 수업이 없다며 학교에 안 가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주말인데도 볼 일이 있다며 학교로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을 키워보는 건 처음이라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중에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건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렇다고 표정까지 우울하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제 아들이지만 생글생글 웃는 표정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얼굴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표정이 거의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늘 무표정이거나 때로는 짜증이 잔뜩 올라온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아이였는데 역시 날 보기는 학생들만 모인 서울대가 다르기는 다른가 보다 하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아들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예과 2년에 본과 4년, 누군가는 고작 6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는 60년 같은 6년이었던 것 같았네요. 그래도 기특한 아들은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의대를 졸업했어요. 이후 국시도 합격했고요. 지난 6년간 아들의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며 내내 가슴 저렸던 저와 남편은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국시에 합격하자마자 곧바로 군대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저 이제 군대 다녀오려고요. 군대 다녀오려면 지금 시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도 우리도 다 생각하고 있었어. 군대 뭐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마음도 좀 다잡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와. 엄마 아빠도 너 응원하는 거 알지? 그렇게 아들이 군대 가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얼마 후 저희는 다음 전해오는 소식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국시에 합격해 의사가 되었으니 당연히 공부위로 지원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망한 지역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방이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배정이 확정된 걸 보니 세상에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섬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들이 희망한 지역도 지역이지만 보통 섬이라면 다들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일부러 거길 지원했다는 거였습니다. 공고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미 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뭘 바꾸고 말고 할 수는 없었네요. 아들은 그렇게 오가는 배도 별로 없는 섬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보, 민석이 정말 괜찮을까요? 학교 졸업하면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불안해요. 그러게, 스스로 잘 이겨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야. 아우, 도대체 왜 저렇게 방황하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차라리 사춘기라 그런 거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대 하겠는데 벌써 6년째 저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가뜩이나 저렇게 예민해져 있는데 섣불리 나섰다가 괜히 엉뚱한 데로 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긴 당신 말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러네요. 아휴, 우리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글쎄, 나도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네. 우선 거기서 머리 좀 식힌다고 하니 지금까지처럼 지켜봐 주자고. 남편과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들의 고민이 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니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들의 방황은 훨씬 길고 심각하더군요. 아무리 공부이라도 집에 올 시간쯤은 있을 텐데 3년을 있는 동안 정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말로는 섬에 의사가 자기밖에 없어서 함부로 자리 비웠다가 환자라도 나오면 큰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3년이나 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는 꼬박꼬박하고 전화를 걸면 잘 받는데도 유독 집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기라도 하면 걱정이 덜할 텐데 아들은 그런 것도 없는 눈치였거든요. 아들의 나이가 벌써 30이 다 되어가니 이젠 정말 성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걱정을 그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이번엔 저희 부부에게 30년 같은 3년이 지나갔고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평소 바깥 활동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 남자치고는 피부가 하얀 편이었는데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피부도 번들번들하고 까무잡잡한 게 전보다 훨씬 더 남자다워졌더라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늘 찌푸린 인상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돌아온 아들은 뭐랄까 표정에 확신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이전과 같은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네요. 아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큰 잘부터 올리더니 저와 남편을 불러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속상하셨죠? 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걱정 많이 했지. 그래도 표정을 보니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네, 그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솔직히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방황하는 널 보면서 나나 아빠나 걱정이 많았단다. 그래도 이번에 마음을 다잡았다니 정말 잘 됐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대답을 들으니 9년간 쌓여왔던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들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방향이 저희 부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게 문제였네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응? 뭔데? 얘기해 보렴. 저 인턴 지원 안 하겠습니다. 아들의 진로에 대해 지금까지 아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들이 원하는 걸 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고등학교 때부터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아들에게 시아버지께서는 집안에 의사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의대 진학을 강하게 권유하셨어요.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이면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들에게 늘 이 녀석이 우리 집 보물이야. 조만간 의사가 될 테니 잘 보이라고 하시며 아들을 소개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아들은 정말로 의대에 지원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죠. 인턴을 안 한다고. 그럼 전문의는 안 따겠다는 거니? 저 의사 그만두고 다른 일 하겠습니다. 뭐? 인턴을 안 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어요. 전문의를 따지 않더라도 동네 의원 정도는 개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고생해놓고
서른이 다 된 나이에 갑자기 의사를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 건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건 아닌지. 물론 집안 어른들 기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기대에 제 인생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민서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깝지 않아? 9년이야, 9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진로를 바꾼다고? 게다가 너 나이가 벌써 29살이야. 내일 모레면 30인데 의사가 아니면 대체 뭘 하려고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 대학 때 없는 시간 쪽에서 교직도 이수했고 틈틈이 학원 강사로도 일했어요. 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허락해 주세요. 민서가 그땐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대학 때는 그냥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지. 저희 몰래 교직까지 이수할 정도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네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엄마가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머리로는 그냥 다 안 된다고 하고 싶지만 네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고. 알아요. 어떤 마음이실지.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망설였던 거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저도 잘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의사? 지금처럼 꾸역꾸역 해나가면 언젠가는 전문의도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인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만 엄마나 아빠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은 뭐라고 하기가 어렵구나. 우리에게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네 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잘못도 있지. 엄마랑 아빠랑 상의 좀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정말 그땐 무슨 정신으로 밥을 차리고 먹은 걸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아들 돌아왔다고 갈비며 잡채며 온갖 맛있는 반찬을 다 해두었는데 그게 코로 넘어갔는지 입으로 넘어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남편도 밥을 먹는 동 마는 동하고는 둘 다 안방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어이가 없는지 방에 들어오자마자 헛웃음부터 짓더군요. 참, 저 녀석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늘 표정이 안 좋길래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했으니 표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건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아까워. 서울대 의대 수석이 어디 딱지치기 하듯 쉽게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공부위까지 장장 9년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진로를 바꾼다는 게 아무래도 그렇잖아. 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석이 의대 합격했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어떠셨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안 하겠다고 하면 아버님께서는 또 어떠실지. 그러게, 아버지가 기대가 참 많으셨는데. 그나저나 저 녀석은 어쩌다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몰래 학원 강사까지 했다는데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일 모레면 30인 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고 싶다는 대로 놔둘 수도 없고 참 고민이네. 해서 무조건 된다고만 하면 왜 말리겠어요. 이대로 5년만 더 고생하면 전문의 자격증 따서 번듯한 의사로 살아갈 텐데 왜 굳이 아무 기반도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마냥 반대하긴 좀 그래. 저 녀석이 언제 속 한 번을 썩이길 했어 뭐랬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 녀석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뜩이나 조용하고 소심한 아들에게 언젠가부터 온 집안의 기대가 쏟아졌으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분명 예전에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하도 시아버지가 성화를 부리시니 의대도 당연하다는 듯 가게 되었죠. 하지만 아들이라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자 엄마로서 참 많이 미안해지더군요. 우리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으니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고. 가슴으로는 녀석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로는 도무지 허락이 안 돼. 그래요. 며칠 지난다고 생각이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우리도 섣불리 대답하는 것보단 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난데없는 아들 문제로 며칠간 골머리를 썩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야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밀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선뜻 허락하기엔 서울대 의대라는 타이틀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학원 강사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의사는 확실한 직업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 길을 다 내팽개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데 그걸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아들을 의사의 길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아들이 의대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는데 그 싫은 일을 계속하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말도 맞는 게 하기 싫다는 의사를 억지로 시켜놨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tum 떠난 자식이니 그 책임은 오롯이 다 아들이 감당해야 할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사실 그런 모습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요즘 어떤 자식이 일일이 부모에게 의견 물어보고 하나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정말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의사를 할 생각이었는지 허락이 떨어지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이지요. 그 후로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저기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바엔 지금이라도 임용고시를 보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말이지요. 자꾸만 안정적인 길을 거부하는 아들이 답답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낳은 자식인데. 한번 믿어주기로 했으니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믿어주는 일밖에는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았는데 궁금해도 괜히 닥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첫 해에는 점심때쯤 나가서 저녁 때는 집에 들어왔는데 이듬해부터는 꼭두 새벽에 집을 나가서 거의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학원에 다니길래 종일 거기 있냐고 물으면 아들은 그저 방긋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던 아들이 다늦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건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집안의 일이지요. 남편이 형제는 많아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편은 아니라서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해마다 2번씩 돌아오는 명절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 시아버지의 기대가 크시니 저희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집안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아들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학원 강사를 한다는 말에 제일 반응이 컸던 건 큰형님이었습니다. 동서, 민석이 학원 강사한다며? 네,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년째네요. 세상에, 의사는 어떻게 하고? 걔 의사 면허증은 딴 거 아니야? 땄죠. 근데 따로 의원을 낼 생각도 없고 인턴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대요. 어머머 세상에. 그렇게 성실하던 애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대? 성실한 건 여전히 성실해요. 다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사 면허증까지 따놓고 학원 강사나 한다는 게 어디 정상이야? 거의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동서는 그런 걸 잘도 허락해줬네? 어쩌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하긴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그나저나 요즘 우리 애 뭐하고 있는지 알아? 그때부터 큰형님의 아들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그런 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대를 받아온 저희 아들을 깎아내리고 큰 조카 자랑을 하는 게 형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집안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랑도 아니고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해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옆에서 큰형님이 그렇게 계속 비꼬고 찌르는 소리를 해도 저희 아들은 그저 허허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뭐라도 속 시원하게 터뜨렸으면 제가 나서서 말리는 척이라도 해볼 텐데 아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허허 웃기만 하니 엄마인 저는 그저 속이 터질 뿐이었죠. 그렇게 어느덧 3년이 흐르고 정말 싫었지만 또다시 설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시골 시댁에 식구들이 모두 모이기로 해서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길을 나섰죠. 길을 나서기 전에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아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같이 가자. 오랜만에 가서 어른들 얼굴도 뵙고 인사도 좀 나누고. 엄마,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아직 밀린 일이 많아서요. 바쁘게 처리해야 할 일들 먼저 처리하고 뒤따라 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아휴, 명절에는 학원도 쉴 텐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 거야.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32씩이나 먹었는데. 바쁜 일 잘 처리하고
조심해서 와. 엄마 아버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렇게 도착한 시댁은 이미 식구들로 부쩍거렸습니다. 저는 대충 집을 내려놓고 일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간 부엌에는 먼저 도착한 큰형님과 막내 동서가 음식을 차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도와가며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아들일만 아니면 저희 세 명이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막내 동서는 좀 맹한 구석이 있긴 해도 성격이 밝았고, 큰형님도 까탈스러운 건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상하게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큰형님이 좀 그렇다는 거였죠. 그렇게 설 전날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설날 당일에는 세배도 해야 하고 성교도 있어서 새벽부터 아침을 차렸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세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무슨 일 하니? 계속 다니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장으로 승진했고요. 그래. 역시 장손이라 듬직하구나. 올해도 하는 일 두루두루 잘 되길 빈다. 시아버지는 9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그렇게 큰 조카에게 세뱃돈과 함께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 차례가 되었죠. 그런데 민석이는 안 온겠냐? 예, 밀린 일 처리하고 좀 늦게 온답니다. 그래? 그 녀석 의사 때려치우고 요즘 학원 나간다며? 예,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랍니다. 그래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아까워. 집안에서 그렇게 똑똑한 녀석이 나왔는데 그래도 의사 가운 입는 건 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하여튼 너희도 올해 두루두루 다 잘 되거라. 세배를 마친 남편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배가 모두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한 후 성묘를 하기 위해 남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집에는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죠. 민석이는 올해도 여전히 학원 다녀.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일일이 물어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뭐 동서는 30도 넘은 아들이 여태 학원 강사하는데 궁금하지도 않어?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죠.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아까 동서도 들었지? 우리 아들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했어. 동기 중에선 제일 빠르다더라. 서울대 의대 가면 뭐래? 그렇게 어중간하게 그만둘 바엔 우리 아들처럼 회사 생활 제대로 해서 빨리 승진하는 게 낫지. 그나저나 민석이한텐 그런 말도 못하겠네. 취직하긴 너무 늦었잖아. 알아서 잘 하겠죠. 형님,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도저히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아들이 하도 간절히 원하니 허락하긴 했지만 서울대 의대까지 나온 녀석이 학원 강사를 하는데 엄마인 제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속 찔러대니 속이 쓰려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구석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던 막내 동서가
둘이 낮게 달려왔습니다.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갑자기 뭔데? 이거 혹시 민석 조카 아니에요? 저와 큰형님은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 막내 동서가 건네는 핸드폰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막내 동서 말로는 한간 시간에 요리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는데 도중에 나오는 광고에 저희 아들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봤더니 세상에 메이크업이니 스타일링이니 많이 꾸미긴 했지만 진짜 저희 아들이 맞더라고요. 아니, 얘가 왜 여기 나와? 동서, 뭐 하는 거 없어? 글쎄요. 저도 얘가 뭘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질 않아서. 얼른 전화해서 물어봐. 여기 나오는 사람이 민석이 맞냐고. 아, 네. 형님이 재촉하지 않더라도 전화는 할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로까지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화했더니 아들 녀석은 허허 웃으면서 거의 다 도착했으니 가서 얘기하겠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정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못 보던 차를 타고 왔는데 차 안에 이런저런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좋았어요. 민석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거기서 네가 왜 나와? 그러자 아들은 허허 웃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네요. 아들이 의사를 그만두고 학원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학원 강사부터 시작했다더라고요. 워낙 자상하고 꼼꼼해서 학부모들에게 반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학원에 매여 가르치는 걸로는 한계가 있겠다 싶었답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서울대 출신 친구들 몇 명과 의기투합해서 어린이 교육용 앱을 개발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덕분에 회원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튜브에 광고도 띄운 건데 형께 그걸 보셨네요. 아들의 설명이 끝나자 큰형님은 헐레벌떡 핸드폰으로 아들이 한다는 앱을 검색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네가 만든 앱이야? 이거 요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 아하하, 그래요? 말씀 좀 잘해주세요. 세상에, 의사까지 관두고 뭘 하나 했더니 큰형님은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언제 사라졌는지 자리에서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왜 때려 엄마? 그냥 미워서 그런다 미워서. 너는 큰아이 먹도록 사업해볼 생각을 왜 안 했어? 온전히 회사나 열심히 다니라며. 아휴, 내가 말을 말지 말을 말어. 알고 보니 큰형님이 큰조카 등짝을 후려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을 비꼬더니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이후 성묘를 마치고 돌아온 남자들은 저희 아들이 시작한 사업이 번창한다는 말을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특히나 내색은 안 하셨어도 많이 실망하셨을 시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죠. 역시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오히려 흔들렸던 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정작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저 보기에 좋은 일만 시켜놓고 그걸 하지 않겠다는 아들을 걱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미 아들은 장성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이 먹고 나서야 그걸 알았네요. 그러고 나니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사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고 아들이고 무슨 일을 하든 다 믿어주는 편입니다. 불행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